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부의 첫 번째 발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 박선영 과학기술 서기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는데요. 양육은 아마 온라인으로 따로 송출이 되는 것 같고요. 박선영 서기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를 수료, 현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 과학기술 서기관으로 중독 전문의로서 진료 및 연구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선영 서기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에서 현재 중독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올해 입사를 해서 이제 막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 동안 적다면 적지만 또 많다면 많은 환자분들을 보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어떤 점들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보다 경력이나 경험은 적다고 하더라도 또 현장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전문가로서 어떤 점들을 느끼고 고민했으면 좋겠는지를 위주로 발표를 준비했으니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조정 좀.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돼요. 리모컨 너무. 네, 발표에 지장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보호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봤던 적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적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도를 환자분들께는 쉽게 공짜로 1년 동안 마약 치료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는 사실 어느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30개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이 사실은 이름만 지정이 되어 있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문제점들도 발견이 되고 해서 이제 금년도에 총 9개의 권역 치료 보호 기관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 병원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이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그림은 제가 예전에 따온 거라서 8개소인데 강원권에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이 1개 더 지정이 되어서 9개 기관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좀 넘게 이제 진료를 하면서 어떤 환자분들을 만났고 이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제가 어떤 걸 느끼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월 말 기준으로 60명의 환자분들이 마약류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고요. 그중 검찰 의뢰된 분이 11명, 그리고 개인 동의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제 11명 치료보호로 진료를 받으셨고요. 치료보호를 신청하지 않고 이제 그냥 진료를 받으신 환자분들도 27명이 됩니다. 이분들 많은 경우는 사실 아주 걱정할 우려는 없지만 괜히 이거 등록했다가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라는 두려움에 이제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저희가 뒤이어 설명드리겠지만 서울보호관찰소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을 11명 정도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월별 추이를 보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9월에는 이게 추석 연휴가 있어서 잠깐 감소하는 듯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특성은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마약 사범 및 우리나라의 현장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대 여성 비율이 60대 40이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20, 30대가 70%를 차지하였고 10대 환자가 2명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사실이었는데요. 10대, 20대 환자는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마약류 중독 대상자들이 사용했던 약물의 종류별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필로폰이 가장 많죠. 필로폰이 1등을 차지를 했고요. 그 뒤를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었던 사실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들 중에 대마, 엑스터시 이런 좀 상대적으로 소프트 드러그라고 불리는 약물들이죠. 환각제 계열 약물들은 여성 사용자들에서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사용자들은 필로폰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다중 약물 사용,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마약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약물 사용 기간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하는 기간이어서 그런지 5년 미만 약물 사용력을 보고하신 분들이 75%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참사랑병원이라든지 대동병원이랑은 조금 파퓰레이션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타났고요. 봤을 때는 평균 사용 기간은 저희한테 오신 남성분들이 조금 더 길게 사용하였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공동 질환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병 코드를 기준으로 뽑은 거라서 실제 공동 질환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이슈인지 아실 텐데 이제 보험 급여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코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 실제 진단이 아닌데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 장애와 같은 이제 기분 장애류가 흔하였습니다. PTSD도 좀 있었는데 이제 코드로 들어간 경우는 3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는 것과 이제 뭐 연장선상에서 서울보호관찰소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목적과 주 대상군은 바로 보호관찰 대상자였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서도 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검찰 의뢰로 치료 보호가 의뢰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소유예자들이십니다. 과거에는 선도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자였고 요즘은 사법치료 재활 연계 모델로 오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집행유예 및 뭐 이제 조금 더 양이 많고 사용 기간도 길고 재범인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은 즉각적으로 치료로 연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미충족 수요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병원 가세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간다고 보호관찰관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순화해가지고 저희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진료 연계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첫 진료 때 보호관찰관님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간단한 정보도 전달을 해주시고 또 저희 치료의 플랜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저희가 단순히 진료실 안에서만 이분들을 만나는 것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 명령이라는 걸 받게 되죠. 마약 사범으로 적발이 되면은 28시간 또는 40시간의 교육 명령을 부과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신적, 신체적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가 마약 사용 문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독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PTSD와 같은 다른 정신적인 상태들이 어떻게 마약 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의를 구성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저희 내과 과장님과 협업을 해서 감염 문제 그리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명상이라든지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다양한 정신치료 그리고 예술치료 그리고 신체 건강을 진짜 도모해야 되니까 저희가 운동치료사님도 모셔다가 운동도 하고 태극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번 이제 진행을 했고요. 피드백은 이제 정말로 적어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러 올 때는 정말 오기 싫었는데 나 자신을 위로하는 법, 표현하는 법, 건강한 식습관 같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명상도 하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11년간이나 중독 상태에 있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홀로 고통을 받았는데 법적 제재가 가해진 덕분에 나의 약물 문제에 대한 통찰이 생기기 시작했고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회복은 단순히 단약, 단주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만들어가며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무슨 모범 정답을 제가 막 이렇게 불러드린 것처럼 이렇게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제가 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치료 보호 제도란 것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치료 보호의 의미를 한번 제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20대 여자분이고 대마를 이제 외국에서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셨던 분이고 공교롭게도 그 사법치료재활 전문가 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치료 보호를 내자는 결정을 했었던 분인데 제 진료로 오시게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 평가표에 따르면 이제 중등도 정도의 우울이 있었고 술 문제가 좀 같이 있었고 불면 우울 해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을 했는데 자신은 굳이 나약하다고 생각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양형 자료 확보 위해서 이제 단약 프로그램 참여했던 바는 있었고요.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 정도는 이 사람 안 심각한 것 같다. 근데 개인적인 우울 음주 문제를 과연 치료보호로 내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이 형평성이란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같이 하다 걸렸고 그 약물 사용량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치료보호에 보내고 이 사람은 치료보호를 안 보내면 치료보호 보내진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치료보호 할 인력도 없고 기관도 없고 돈도 부족한데 꼭 해야겠느냐가 두 번째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상자를 봤을 때 반드시 치료에 연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강력히 치료보호를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제 외래에 왔고요.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정신과를 가보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갔고 난 자기 비난을 하는 성향이 많았던 사람이고 약을 한 것도 사실은 이런 자기 비난과 고통 속에서 도망가려는 시도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강제로라도 병원에 오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랑 같이 치료 진행하면서 계속 단약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고 이분은 제가 그 위원회 회의를 들어갔던 분은 아닌데요. 굉장히 또 전형적입니다. 20대 음악 작업을 하는 이제 남성분이고 대마랑 LSD 사용력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검찰분께서 의뢰를 저희 기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왜 왔어요?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아무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사실 환자를 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죠. 불법은 맞지만 대마 알아봤는데 뭐 건강에도 좋고 음악적 영감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에선 다 하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요. 정신과적 투약을 원치도 않았고 사실 할 정도의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건 없어서 저도 이제 약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약물을 계속 사용을 하는 게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상담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던 중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정신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ADHD인 것 같아서 성인 ADHD 진단을 받기 위해 다녀왔다는 얘기를 꺼내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하시지 그랬어요. 여기서도 ADHD 치료가 가능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른 병원에서는 마약 사용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센 약을 달라고 하니 메디키넷을 먹다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아시던데 페니드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페니드는 속효성 약제이고요. 사실 이건 필로폰이랑 같은 계열의 약물이고 이걸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코로 이제 빻아서 코로 흡입하는 등의 이제 투약 방식을 하면 필로폰이랑 같은 작용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물을 요구를 하게 돼서 결국에 여기서 제가 잘 설득을 해서 ADHD 평가도 진행을 하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제 정 ADHD 치료를 받아야겠으면 비교적 안전한 장기 지속형 제재인 콘서타로 변경을 하자라고 치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로 남은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뒤이어서 검사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현재는 이제 검찰에서 마퇴 의뢰를 하면은 마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검찰청으로 출장을 가셔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전문가위원회가 개최되면은 정신과 전문의 2인을 포함한 6인이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다시 검찰에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결정할 수 있는 게 치료 프로그램과 사회재활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먼저 결정해야 될 거는 이제 치료 보호를 할지 말지의 여부고, 치료 보호 안 한다면 어떤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규 사업은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9월까지만 이제 따로 여쭤봤더니 총 100명이 이제 심의를 받았고, 그 중에 23명이 치료 보호가 연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지 않으시나요? 전체 투약자는 10,000몇 명이 되고 막 2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100명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마약 사범수에 비해서 적은 의뢰 건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전문가위원회가 정말 좋은 점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2시간 동안 8명 갖고 토의를 합니다. 얼마나 열띤 토론을 벌였는지 아시겠죠? 그럼 정말 매주 위원회가 열려서 1년간 해도 300~400명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분들이 매주 2시간의 시간 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사례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문가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치료기관에 있다 보니까 치료보호를 많이 의뢰를 하시라 말씀드리지만, 또 재활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 치료 가긴 좀 그런데 라고 의견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위원회냐에 따라서 환자의 처분이 같은 환자라도 이날 하면 이 처분, 저날 하면 저 처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실 저의 의견은 이 10,000명 모두에게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학적, 정신의학적 평가는 의료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약 환자들 보다 보면 저도 감이 생깁니다. 이분이 대충 기소유예가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징역이 나올지 감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검사님께 이분 징역시켜 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활 영역에 있건 법 쪽의 영역에 있던지 간에 결국 이 사람의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지, 무슨 치료를 받을지는 의료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모두 의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 보호 제도는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님이 의뢰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2가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처분으로서 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법적 처분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지금은 법률을 보면은 판별 검사 및 치료 보호 또는 판별 검사 또는 치료 보호라고 되어 있고, 서식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작게 보면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이 and인지 or인지는 항상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서식으로 딱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분의 치료를 보호를 하겠다고 말하려면.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뭐든지 이게 검사로 판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가 면담을 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서식이 통합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저도 이걸 시작하면서 천영훈 원장님께 처음으로 전화해서 물어봤던 게, 이거 판별검사 음성이어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막상 오시면은요, 사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전문가위원회에 참가했던 사람이라서 사전평가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사전평가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그냥 백지장으로 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냥 대마했음, 향정했음 체크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왜 왔냐고 저한테 묻는데 저는 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이 공유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받고 있을 경우에도 이 내용들이 공유되어야 자원 중복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분들이 외래로 오고 있었는데 안 와요. 이랬을 때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지 저희 치료기관으로서는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수사기관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환자분 전화해 보신 거예요? 라는 답변을 되려 저희가 받았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는데요? 그럼 더 해보세요. 이런 답변까지 받았던 적도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및 사례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행 치료보호 제도는 사실 외래 치료에 적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 치료보호 의뢰에 보면은 요 첫 번째 메모에 보면
1개월 미만 및 1개월에서 2개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외래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치료 보호 통계를 보면 입원이 더 많은데 그 치료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통원 또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통원과 상담을 하고 있는 환자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건 입원에 대해서는 좀 맞을 수 있는 말인데 외래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심의 절차 및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한 다음에 뭔가 의결이 되고 또 연장되고 있는 중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 2개월마다 연장을 하는데 사실 외래는 2개월이면 막 많이 와봐야 한 4번에서 6번 정도 오게 되는데 이걸 2개월마다 신청을 하는 건 외래에 기존 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치료 종결이라는 말이 나오고 종결 통보서를 내야 되는데 중독 치료엔 종결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삼 크라이테리아에서도 레벨 1.0은 레미션이 된 후, 관해가 된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치료 보호를 저희에게는 종결하고 이 사람은 치료기관에서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저는 물론 이제 이걸 모두 다 국가의 지원으로 치료해야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산업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의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고 치료에 적용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급이 없고 다 정신과 전문병원이라서 내과적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가 어려운데 마치 정신병원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입원과 입소는 분명히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원이 입소의 기능을 상당 부분 가져와 있고요. 주거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약 치료는 정신과 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마약 치료 전담 국립병원 개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정신과 병원을 말하는 것인지 종합병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현재 종합병원들 그리고 국립정신병원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교부가 되는데 국립기관이라서 받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자선사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부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정말 이제 뒤에서 또 박시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러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판별 검사도 비급여인데 이게 지금 비급여 목록에 미존재해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급여 청구도 불가한 상황이고 신중 검사를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치료 보호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우리의 치료 보호 기관과 사법적인 측면이 나아갈 수 있는지 제언해 드렸습니다. 또 더 많은 좋은 발표들과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어려움 중에서도 이 치료 보호 기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또 좀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신병원 단독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사회 인식은 정신병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자꾸 압력을 들어오고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도 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이 보상 체계도 아주 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마약에 대해서는 이 사법, 치료, 재활 예방까지 한 묶음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국가 전체를 돌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각 정부 각 기관이라든지 민간 뭐 모든 의료기관 또는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박선영 서기관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대동병원 박승현 부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박승현 부원장님께서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재무 및 약물특임 간사를 연임하셨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권역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대동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시며 진료와 연구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승현 부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독 치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요.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혹시 어제 8시 뉴스, SBS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알았는데 그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만들고 있었던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 함께 한걸음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던데 그거 서울에서 못 만들었다는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기사에 제가 오늘 발표해야 되는 주제인 실태와 문제점이 다 들어가 있구나. 실태, 약물 중독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이제 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그 중독자를 치료하는 기관에까지 그 기관이 기피되고 혐오되는 시설로 번져 있구나.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태고, 그런 문제점. 서울시는 전국의 모든 시도를 합치는 것보다 더 많은 마약류 사범 통계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제일 환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가장 많은 서울에서 치료기관이 안 만들어진다. 치료기관의 부족. 그래서 실태와 문제점이 그 기사 하나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내려가 버리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는 국정에 발을 못 들일 것 같아가지고 대신에 이 뒤에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박선현 선생님도 책자랑 거의 다르게 가시던데 저는 좀 더 합니다. 이 뒤에 그 책자랑 일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책자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책자에는 우리 잘생긴 참사랑병원 천영 원장님 사진이 책자에 있거든요. 책자 내용은 그것만 천영 원장님 사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아까 그 기사도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기사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약 동아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동아리에 자차가 몇 대고 리조트가 어쩌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마약 이걸로 해서 하더라. 그러면은 젊은 층에 마약이 이만큼 많이 퍼져 있고 되게 뭔가 그 이미지를 좀 팬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 마약 이미지는 저 친구에서 그 유호성 씨가 연기했던 것처럼 막 벌벌 떨면서 막 기침하고 막 침 흘리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되게 멋진 이미지로 지금 포장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실태고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는 이제 판사분한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마약을 불법이라고 하고 나를 재판하느냐면서 따졌던 20대 환자, 20대 사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교육부터 환자를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잘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마약 환자가 늘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이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청소년 자살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약 사용과 같이 하면 이제 안 좋은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씩 보면 이제 되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각 없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약 지금 하는데 한 30 전까지 살다가 죽을 건데요. 이게 저희가 치료를 하려면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가 이거 계속 약물을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도 구하고 가족도 만들고 애도 낳고 키우고 이런 거를 못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 20살까지 살다가 죽을 거다. 한 30까지 살다가 죽을 거다. 그때까지 내가 신나게 마약하다가 죽을 건데 당신이 뭐하러 나를 치료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점점 이렇게 청소년 사살률 올라가고 하니까 이러다가 먼 미래에는 약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을 치료하려면 이제 점점 일단 살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약을 하지 않는 삶, 우리가 일반적인 삶,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부터 얘기를 해주고 그걸 찾아주고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주는 것 자체가 약물 중독 치료거든요. 이 둘은 똑같은 거라서 뭐가 맞다, 뭐가 아니다 할 게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 천정호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셨던 내용이던데 일상생활의 기쁨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약이 13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의 즐거움을 최장 72시간에 걸쳐서 뇌에서 쏟아지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는 마약을 안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우리 천정 원장님은 왜 마약을 안 하실까? 오랫동안 보신 많은 분들은 왜 안 하실까? 그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뭐 꼭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가능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단계를 그냥 제가 임의로 마약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마약을 끊고 그래서 금단기가 있고 불안정기 다시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다시 시도하기도 하고 이런 불안정기를 거쳐서 안정기에 든다.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아니면은 보호자분들, 환자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언제쯤 이게 완치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자 금단기를 무사히 넘기고 이제 불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했지만 좋은 치료를 받아서 약물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퇴원을 하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죠. 안정기인 줄 알았지만 이거는 사실 불안정기였다. 아직 안정기가 접어든 게 아니었고 불안정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죠. 그러고 또 다시 이제 약물 사용을 치료를 받고 아니면 뭐 잡혀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약물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안정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나오고 또 어떤 계기로 또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안정기가 아니었고 불안정기였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약물 사용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건 환자가 사망하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마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면은 치료가 안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약물 사용과 중단과 재사용과 수감 생활과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드디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틈만 나면 약하고 잡혀 들어가고 약하고 가족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더 이상은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을 하면 이제 이 환자야말로 진정한 완치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사한테 완치를 아무리 물어보셔도 사실 이거 대답을 하기가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중독 질환이 완치가 되었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헌사 같은 거라서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왜 제가 아까 앞에서 중독 치료라는 거는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치료다라고 얘기하신 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선택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저희의 약물 중독의 치료고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은 아니고 이런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처음에 옛날에 했던 실험인데 케이지에 쥐를 가두고 일반 물이랑 코카인이 들어가 있는 물을 주고 헤로인이었던 것 같네요. 주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 실험이었습니다. 이 쥐는 당연히 죽었죠. 헤로인이 들 물만 계속 마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약물 중독이 한 번 되면 이건 살 수가 없다.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니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근데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실험이 나왔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케이지에 쥐를 한 마리만 넣어둔 게 아니라 여러 쥐를 두고요. 그리고 이런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물과 헤로인이 든 물을 같이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떠했느냐? 어떤 쥐는 뭐가 있든 간에 끝까지 약만 하다가 죽는 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쥐는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장난감으로 놀고 다른 쥐들과 교감을 하고 이러면서 사는 쥐들도 있었고 잠깐은 손을 댔지만 다시 그거를 중단하고 이런 그냥 다른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삶을 사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저희한테 시사하는 거는 중독을 치료를 하려면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약물 중독의 치료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조선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약물 중독자를 치료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약물을 사서 자기가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심지어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까지 찾아줘가면서 치료를 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 누칼렵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라는 한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좀 유행했던 줄임말인데요.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뭐 누가 마약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금 상승이 1.7%로 결정되자 일부 공무원이 시위에 나섰다. 전년 대비해서 물가는 6.3%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6.3% 상승했는데 임금이 1.7% 오르면은 실질 임금은 감소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누칼협적인 사고는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을 처음에 택한 이유가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정년도 보장돼 있고 정년 끝나면 연금 나오고 그런 안정된 생활을 원해서 당신이 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 견뎌라. 이게 누칼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누칼협이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이나 체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책임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가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덮어두게 되면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마약 문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누칼협이라는 이런 사고를 적용을 하면 도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겠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올해 어디 기사를 따온 건데 그 고등학생 숫자보다 약물 중독 환자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물론 약물 중독을 치료해야 된다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그 환자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회복자분들이라면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서 그런 선의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선의로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자기 돈으로 하고 뭐 언뜻 미워 보이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누가 그래서 뭐 협박해가지고 마약 그냥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우리 사회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곳이 이런 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가 하면 당연히 서울이겠죠. 근데 이 서울에서 치료 기관들이 잘 못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의 단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마약 사용 전 단계는 예방일 거고요. 사용 후에 치료 보호 기간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론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본인이나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약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둘 개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안 한다 말은 하지만 계속하고 그러면서 몸은 상하고 이러다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신과 병원의 가장 큰 특히 저희 치료보호기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지금 막 불이 나고 급성기 상황에서 개입을 해서 급한 불을 꺼주는 게 저는 제일 큰 왜냐하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은 없으니까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단기를 병원에서 넘기고 뭐 꼭 금단이 안심하면 병원까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불안정기 어느 부분까지 하다가 나와서는 이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삶의 이유를 찾아주는 거는 중독센터 함께 안 거는 센터로 이름이 정해졌죠. 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안정기로 완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텐데 실태고 문제점이니까 그럼 이 체인에서 문제가 뭘까를 보면 사실 거의 다 문제긴 하죠. 이제 앞 시간에 박 선생님께서 치료보호기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뭐 치료보호기관의 문제점은 뭐 이런저런 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이거를 받쳐줘야 될 부분들은
더 힘겹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독센터 뭐 당장 어제 그 기사만 해도 설립 하나 안 됐고요. 뭐 물론 언젠가 설립은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긴 인식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 마약 퇴치 운동 본부도 오랜 기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을 해와 주셨는데 항상 얘기를 보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힘겨워하시는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저기 공동생활 시설은 뭐 저도 대구 다르크의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알지만 원래 2022년쯤에는 한 4곳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늘 오신 한보식 선생님께서 하시는 김해 리본하우스만 남았죠. 그래서 3군데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문을 닫았습니다. 뭐 이거를 자세히 이야기하기에는 네, 저도 조금 쌓인 게 많아서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주거 시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나 이렇게 낮에 가서 이런저런 치료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공동생활 시설들이 닫은 것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어제 기사였나 보니까 이번에 오징어 게임 2에 그 최승현 씨 우리도 탑씨 나왔는데 제작 발표에 불참했다. 그래서 불참시켰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전에 마약 했으니까 나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고요. 뭐 이번에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 이전에 다른 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뭐 연예인들이 뭐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냥 뭐 안 봤으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안 봤겠으면 안 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약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은 살아야겠다는 결심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줘야 되고 계속 마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잡아 가두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안 설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요즘 이런 걸 보면은 크게 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예방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중독 치료는 너무 힘듭니다. 잘 안 되고요. 뭐 논문 이런 데 보면은 뭐 회복률이 한 30% 정도 좀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옛날 연구라서 요즘은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예방 교육을 잘해서 애초에 손을 안 대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교육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예방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냥 놔두면은 삶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우리가 힘들게 구해줄 여력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적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저런 그물들을 많이 쳐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규모 그 대도시 같은데 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거주 시설까지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해 주신 박승현 부원장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윤신명 검찰연구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윤신명 검찰연구관님은 한동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 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그럼 윤신명 연구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검찰청에서 가장 신명나는 윤신명 검사입니다. 오늘 제6회 국립건강정신건강센터 중독 정신건강 심포지엄
그리고 대한법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곽영숙 센터장님과 조성남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2년에 인간에서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임 검사를 벗어나서 첫 번째 경력 검사를 하면서부터 줄곧 마약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마약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대검찰청 마조부에서 마약과 관련된 제도 개선, 법정 개정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마약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마약 사범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접하는 마약 범죄의 실태는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같은 곳을 통해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도 큰 어려움 없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마약 유통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연간 수억 명의 여행객이 다녀가고 국제 우편물 그리고 해상 화물 등이 국내로 엄청난 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약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에서도 마약류 치료 재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처벌만 반복한다고 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2024년 4월부터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앞선 발표자님들께서도 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기존 저희 검찰의 마약 치료재활 제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국내 마약 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이 숫자보다도요, 이 추세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그래프나 이런 변동을 볼 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숫자였냐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과 올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도 마약 사범이 단속된 인원만 27,000명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증가 추세가 또 지속이 되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단속 인원이 그래도 예년 대비해서 조금 소폭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암수율이라고 해서 마약 범죄는 전부 검거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암수율을 생각하면 적어도 70만 명 이상은 마약류에 중독 내지는 마약을 접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것이 학계의 추산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다른 내용들보다도 팝뉴스에서 2023년 12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저희가 마약 치료 재활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예산 부분이거든요. 이게 치료 재활이 다 이제 국민들한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약물 오남용 피해로 인해서 251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또 마약의 예방과 치료 재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모두가 이제 요 안에서 단편적인 부분들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치료 보호는 저희 사법 시스템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뭐 항상 연계되지는 않는, 그래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요 시도하는 그런 치료보호 제도고, 요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한 500~600명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범죄로 입건이 돼서 이 형사 사건화가 되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법원에서는 이제 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대상을 보시면 교육조건부, 보호관찰조건부, 치료보호조건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치료보호조건부, 요게 치료보호와 연계가 돼 있는데 2023년 1년 동안 검찰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를 몇 명 하였는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14명이었습니다.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치료 감호, 이제 법원에서 저희가 청구를 해서 치료 감호를 선고하면 이제 국립법무병원에서 수감돼서 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치료 감호, 국립법무병원에 제가 방문해서 치료 감호 몇 명 할 수 있냐, 베드가 어느 정도 되냐, 30명이 이제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 명령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연간 100명을 넘지 않는 수십 명 수준에서 이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약 사범 27,000명 중에 치료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큰 숫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선도 위탁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세 가지 제도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도는 다 한계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4일 동안 28시간의 교육만 수료하면 조건이 이수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치료재활은 연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약물 검사나 뭐 저희 뭐 말씀드렸던 어떤 치료 보호라든지 이런 것과도 전혀 연계가 안 되고요. 치료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는 치료 보호에 기본 2개월, 최장 1년 동안 저희가 치료 보호를 의뢰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실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는 저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재활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통해서 약물 검사와 재활교육은 하고 있지만 치료와 연계되는 측면은 좀 약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현재 기존의 검찰의 제도로는 이 지금 급증하는 추세의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환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마약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 재활이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 판단이 돼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약 사범 치료 재활을 이제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이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절차와 단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면은 법률 개정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데, 지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은 그런 형사사법 시스템과 또 치료 시스템 그리고 재활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정부 유관기관들이 다 이제 같이 노력해야 이게 가능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 탄생 배경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요. 이마저도 이제 2024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권, 그리고 이제 뭐 전라권, 경상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해서 2024년 11월에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근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때 의료계 분들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제도의 방향성을 좀 계속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미국 약물 법원 제도를 좀 참고를 해서 단순히 이제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정 시설에만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을 해보자,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최초 약물 법원이 설립됐고 20년 동안 미국 내에서는 약물 법원이 많이 생겨서 2021년 기준으로는 4,000개 이상의 약물 법원이 설치돼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약물 법원이 설치된 지역을 이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약물 법원 제도는 교정 시설에 복역하는 어떤 그런 형사처벌 외에도 약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법원의 모니터링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형사처벌을 별도로 이제 부과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 있었고, 이 내용을 저희가 모델로 해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구상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개요도인데요. 이 개요도가 조금 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된 피의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자수하거나 또는 수사 대상으로 검거가 되거나 한 피의자들 중에 저희가 기소유예 대상자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가위원회라는 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분에 대한 어떤 맞춤형 치료 재활이 필요한지 의견을 주시면 검찰에서는 그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회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치료 보호와 사회재활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해주시는 그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일단 사건 처리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초범이거나 미성년자, 그리고 상습적이지 않은 단순 투약자, 범액을 자백하고 단약 의지가 강한 투약자들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이나 또 재범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벌주의 원칙을 저희가 지금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속사를 하라는 것이 이제 내부 사건 처리 기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원 단계에서 이 경우에는 치료 명령과 치료 가무 등으로 치료 재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관점에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중독 전문가, 그리고 중독 전문 상담사, 또 의사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 풀에서 5명 내지 6명 내외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이제 개최를 해서 결정 내용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내리신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처분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의견서를 회신 받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뭐 필로폰을 투약했고 이제 3개월에 1회 투약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지표적으로는 이런 것이 확인되고, 교육과 함께 뭐 단약 동기 프로그램, 뭐 이런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 제도에 비해서는 많이 그 맞춤형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그 수요를 찾아서 처분하려고 이제 제도를 개선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점이 많아서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제도인 것은 맞는데요. 전문가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치료 보호와 이것을 연계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중독 재활 센터, 아까 함께 한 걸음 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한 걸음 센터에서 중독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한 대상자다라고 판단되면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건을 이수하고요. 이제 공통으로 이제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다시 투약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분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2023년 6월에서 10월에 시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을 의뢰했는데 당시에 22명에 대해서 단약 효과가 확인이 돼서 이 내용을 조금 제도를 수정해서 2024년 4월에 이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서울 지역하고 인천, 대전, 부산 지역, 그리고 8월에 경기 지역, 강원 지역, 청주, 대전, 울산, 대구 지역을 확대 시행을 했고 지금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교육 자료 보내드린 이후에 저희가 연내 전국 확대 시행을 완료를 해서 지금은 전국청에서 이 사업치료 재활 연계 모델을 의뢰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교육조건부, 치료보호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에 처분을 했던 것은 이제는 통합해가지고 사업치료 재활 연계 모델을 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10월 통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0명 정도가 사업치료 재활 연계 모델 의뢰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순차 확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 확대 시행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120명인데 계속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저희 치료 대상자들이 치료 재활 연계 모델로 치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 맞춤형 치료 재활을 통해서 미국의 약물 법원 제도와 같이 재범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검찰에서도 저희가 검사들이 기록을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한 치료, 재활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치료 재활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검토해서 치료 재활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단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준비한 발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그 사법 치료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질의응답이나 유튜브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이미 많이 초과가 돼서 아마 여기서 저희가 아쉽지만 일부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세 분 연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1부 마약류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좌장을 맡은 최종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